제4장 강의 행정이념과 행정윤리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이념과 행정윤리인데요. 특히 행정윤리에서는 법규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제1절 행정이념에서 이제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거기에 앞서서 가치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실제설, 가정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치에 관해서는 상대론과 절대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옳은 것과 그른 것 또는 좋은 것과 나쁜 것 등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상대론이 있고 절대론이 있습니다. 가치에 관해서는 상대론, 절대론이 있거든요. 상대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상대성을 강조하는, 즉 다시 말하면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론을 우리가 또 목적론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핵심은 공리주의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밴덤의 그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에 비추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예를 든다면 어떠한 행위가 바람직한 결과를 낳았다. 그러면 그것은 옳은 것이다. 즉 이 말은 성과라든지 결과 등을 중시하는 그런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에 비해서 절대로는요. 보편적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책임, 절대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론을 우리는 또 의무론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정리하면 상대론은 목적론, 절대론은 의무론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이 절대론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행동의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있어서 그 결과에 관계없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절대론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칸트를 들 수 있죠. 칸트는 칸트의 정의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동기가 선하면 결과는 선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칸트의 정의론이고요. 또 두 번째로 해당되는 게 롤스의 정의론이 됩니다. 롤스의 정의론에서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자기 이익에 결부되지 않고요. 자기 이익에 결부되는 것 없이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게 롤스의 정의론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가치에 관해서는 상대론과 절대론이 있다. 그래서 상대론은 목적론이라고도 하고 절대론은 의무론이라고도 한다. 이 내용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69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이념은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로 구분을 하는데요. 우선 본질적 가치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익이 되겠습니다. 공익하고 정의는 각종 실제 시험에서 많이 출제되는 그런 비중이 있는 그런 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공익이라고 하면 뭐냐? 두 번째 줄에 바로 공공의 이익이다. 공공의 이익. 그래서 행정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넘깁니다. 이 공익은 실체설과 과정설로 구분을 합니다. 우선 교재를 한번 읽어보면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70페이지 네 번째 줄. 공익이란 공익의 실체를 인정하는 실체설과 하나의 실체라기보다는 다수의 이익들이 조정되어가는 과정이다 하는 과정설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체설, 과정설은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이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먼저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고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체설입니다. 실체설은 핵심은 사익을
여러 사익이 있겠죠. 사익을 다 합친 것, 즉 사익 플러스 사익 플러스 사익을 다 합쳐도 그게 공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공익하고 사익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분리되어 있느냐? 그래서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선이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절대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하고 사익은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사익을 다 합친다고 해도 공익이 아니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설에서는 공익이라는 것을 선험적 존재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선험적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설의 입장은 뭐냐면 하나의 엘리트 이론의 입장이다. 엘리트 이론의 입장에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모형을 비교한다면 합리 모형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실제설의 한계라고 한다면 이 실제설에서는 관료들의 그 역할이 적극적인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관료들이 목표를 잘못 정하게 되면은 일반 국민들은 하나의 수단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볼 수가 있다. 이런 한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실제설의 대표적인 학자는 플라톤. 이 학자들을 묻는 문제가 최근에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플라톤, 루소, 헤겔 이 정도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 과정설입니다. 과정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익을 합한 게 공익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사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익을 중간에서 대화도 하고 협상도 하고 타협을 거쳐서 그 사익이 모아지면은 그게 바로 공익이다. 그래서 공익은 사익의 합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시 말하면 시그마 사익, 시그마라는 건 합이라는 표시죠. 시그마 사익은 이퀄 공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설은 이 공익을 경험적 존재로 봅니다. 경험적 존재. 앞에 실제설에서는 선험적 존재라고 봤는데요. 과정설에서는 경험적 존재다. 그리고 조정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원주의 이론이다. 앞에 실제설이 엘리트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 가지 중간에서 조정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원주의 이론이고요. 그리고 모형으로 따지면 점정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진행되어 가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니까요. 점정 모형. 과정설의 한계를 본다면 뭐 대화나 협상이 이런 게 잘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갈등이나 대립이 발생할 수가 있는 그 결과 뭐 지역 이기주의라든지 집단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설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점정 모형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 점정 모형의 대표적인 학자가 린드블룸하고 윌답스키예요. 린드블룸, 윌답스키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고 또 벤틀리라고 하는 학자도 해당이 되고 또 밴덤도 해당이 되고 또 홉스와 흉 같은 학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학자들의 이름을 실제 출제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글은 실제설, 과정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과정설에 대한 비판이 이제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이것은 공익을 과정 중심으로 정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행정행위의 어떤 증거가 좀 없죠. 행정행위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행동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행동할 때 그 행동을 이끌어주는 하나의 인도자라고 하는 것이 공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의 그러한 속성을 소홀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설이라고 만약에 실체설이라고 한다면 공익, 그 공익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어떤 무엇, 즉 행동의 인도자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이 있을 수 있는데 과정설에서는 그러한 것이 빠진다. 자,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은 잘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보겠습니다. 자, 70페이지입니다. 1번 실체설입니다. 공익을 사익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성과 같은 것이다.
실제설에서 공익은 사익의 단순한 총화, 합계가 아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대표적인 학자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헤겔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과정설은 그와 반대되는 입장이고요. 그 문단의 두 번째 줄입니다. 공익은 대립, 투쟁, 타협, 제가 설명했던 그 내용이고요. 을 통해서 다수의 이익에 일치되는 공동의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공무원들, 관료들의 역할은 아주 소극적인데요. 8번째, 그 파라그래프 7번째 줄 봅니다. 이 경우 공무원의 행동은 스스로 무엇이 사회에 가장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밑줄 긋고 별표 2개 하시죠. 공무원부터 밑에 거치게 된다까지. 그래서 제가 읽어봅니다. 공무원의 행동은 무엇이 가장 이익을 가져오는가 그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쟁 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이익을 조정 타협해서 거기 나오도록 돕는 조정자의 역할에 그친다. 그리고 이제 해당되는 학자가 홉스, 휴움, 벤덤, 벤틀리, 아까 말씀드린 린더블룸, 윌답스키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형평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세 번째 줄 읽어봅니다. 정책 효과나 정책 비용이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가는가를 고려하는 것이 기준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형평성 하면은 학파 중에 가장 해당되는 게 떠오르는 게 어느 학파죠? 바로 신행정론이 되겠습니다. 그 신행정론은 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사회적 형평성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형평성이란 맨 윗줄에 정책 효과와 정책 비용의 사회적 배분적 정의에 합치되는 정도 이렇게 보시고요. 이 형평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가 수평적 형평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 형평성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누진제 그러면 두 개 중에 어느 게 해당이 되겠습니까? 바로 수직적 형평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평적 형평성은 같은 사람을 같게 취급하면 수평적 형평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직적 형평성은 뭐냐 하면 사람이 다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취급하는 게 그게 공평하다. 형평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법 앞의 평등, 법 앞에 있어서 만인의 평등, 그것은 같은 사람을 같이 취급하자는 거예요. 수평적 형평성이 되고 있고요. 수직적 형평성은 누진세가 해당이 됩니다. 고소득층에게는 세율을 높이 매기고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세율. 그걸 통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소득재 분배를 하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하는 게 형평성이 있다. 수직적 형평성이. 나중에 제가 설명할 대표 관료제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수직적 형평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우에 2024년도가 되면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게 4%가 됩니다. 물론 목표치입니다만 하여튼 그런 것이 다 수직적 형평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수평적 형평성은 형식적인 것은 형평이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 또 절차적인 형평.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인 형평성은 뭐냐면 바로 수직적 형평성이다. 수직적 형평성은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형평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형평성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하면 좋은 게 바로 그 진위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 번씩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진위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분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정도가 진위 개수가 높아지면은 그 정도도 높아져요. 다시 정리하면 진위 개수는 그 수치가 증가하면 분배의
사회적으로 이 분배의 불균등도도 높아지게 된다. 그럼 진위계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요. 진위계수라는 것은 바로 이 소득 누적률하고 인구 누적률을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만약에 종축의 소득 누적률, 행축의 인구 누적률을 해서 이제 사각형이 그려지면 거기에 대각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 대각선이 바로 가장 평등한 분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평등한 분배 밑에다가 이제 이 곡선을 그리게 되면 그게 바로 로렌츠 곡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각선하고 그 로렌츠 곡선 사이의 그 초생달 같이 생긴 요 면적을 A라고 하고, 그 면적 밑에 부분을 B라고 한다면 진위계수는 A 플러스 B분의 A가 되는 겁니다. 다시 그걸 제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로렌츠 곡선의 면적 A를 대각선 아래 면적, 대각선 아래 면적이니까 전체 2분의 1이 되죠. 대각선 아래 면적으로 나눈 값을 이 진위계수라고 하고요. 진위계수는 0이 될 때 가장 평등하고 1이 되면 가장 불평등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위계수는 요 0이란 숫자, 1이란 숫자, 어느 게 평등이고 어느 게 가장 불평등인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진위계수는 A 플러스 B분의 A로 계산한다. 여기 사회적 형평을 이야기할 때 알아두면 좋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1페이지 두 번째 부분입니다. 롤스의 정의론이 나오게 되거든요. 롤스의 정의론은 잘 기억하시고요. 우선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롤스의 정의론을 우리가 학습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보시죠. 시사점입니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행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행정이 그렇게 좀 도와야 된다. 성별이나 또 남자, 여자, 성별이나 가문, 타고난 어떤 가문 등에 따라서 금수저 이런 내용이죠. 따라 불공정한 차등 대우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행정은 응당 그 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롤즈의 정의론을 보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롤즈는 첫 번째 파라그래프입니다. 롤즈는 1971년에 펴낸 정의론에서 이 정의를 제시를 했고요. 두 가지 원리를 제시합니다. 제1원리가 있고 제2원리가 있는데요. 우선 제가 설명할 것은 요 1원리하고 2원리 중에 어느 게 더 우선순위가 높으냐 하면 바로 제1원리가 높습니다. 1원리가 높고요. 그 다음에 2원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2원리 안에서는 2원리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회균등의 원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최소 극대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최소 극대화의 원리. 그러면 이 2원리 안에서는 어느 게 더 우선순위가 앞서는가 하면 기회균등의 원리가 앞서게 됩니다. 자, 정리하면요. 롤즈 정의론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다. 제1원리, 제2원리가 있는데 제1원리가 2원리보다 우선한다. 근데 2원리 중에는 다시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있고 하나는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 있는데 그 두 개 중에서는 어느 게 우선하느냐? 기회균등의 원칙이 우선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1원리가 가장 우선되고 그 다음에 기회균등의 원칙, 그 다음에 최소 극대화의 원칙, 이렇게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1원리, 2원리 이야기했는데 그게 과연 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71페이지 롤즈 부분입니다. 세 번째 줄입니다. 제1원리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자기 자유를 추구하는 좋은데 다른 사람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2원리는
두 가지 원칙인데요. 즉 차등의 원리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입니다. 먼저 차등의 원리, 이건 최소 극대화의 원칙으로도 불리는데요. 이것은 최소 가장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 불우한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혜택이 갖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그 두 가지 원칙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더 중요한 것 이 원리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이래. 밑에서 세 번째 줄 봅니다.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리.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가 개방되어 있을 때, 그렇게 하고도 불평등이 생긴다면 그 불평등은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회를 개방해 주고 그 결과 어떤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이 조성된다면 그거는 인정해 줄 수 있다. 문제는 기회균등이 조제된다. 기회를. 그래서 맨 밑에 줄에 기회균등이 존재하는 조건 하에서만 불평등이 용인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1원리와 2원리 충돌할 때는 1원리가 우선한다.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1원리에 담긴 게 뭐냐면 자유거든요. 그 자유는 어떠한 이익하고도 교환할 수가 없다. 인간에 있어서 어떤 자유, 그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원리 안에서 충돌할 때는 차등의 원칙, 즉 최소 극대화보다도 기회균등의 원칙이 우선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번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72페이지 3번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형평, 이거는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수단적 가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수단적 가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재 72페이지가 됩니다. 먼저 합법성입니다. 합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근거한 행정이다. 즉 이 말은 행정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공무원은 국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능률성입니다. 능률성이라고 하면 이것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이다. 즉 투입분의 산출이 능률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세 번째 줄, 목표가 아무리 많이 달성되었다고 해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그 대안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판단하는 게 바로 능률성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근데 능률성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능률성이 있고요. 또 기계적 능률성이 있습니다. 과학적 관리법에서 이야기했던 기계적 능률성, 그리고 사회적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사회적 능률성은 디목이라고 하는 학자가 강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사회 목적을 실현하고요. 또 다원적인 여러 이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원적인 여러 이익들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것. 이게 바로 사회적 능률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만약 지문이 있다라고 합시다. 한번 적어보실까요? 이 지문은 맞는 내용일까요? 아니면 틀린 내용일까요? 자, 사회적 능률성은 신행정론에서 디목이 학자 이름이죠. 디목이 도입한 것이다. 자, 맞는 지문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답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실제로 기출 지문인데 이 내용이 왜 틀렸는가 하면 신행정론에서 강조하는 것은 형평성입니다. 능률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신행정론은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 거예요. 사회적 능률성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아까 제가 기계적 능률성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적 능률성은 과학적 관리법에서도 이야기됐고요. 이 기계적 능률성을 허버트 사이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차 대조표적인 효율성이다. 대차 대조표적 효율성.
그러면 사이먼이 말하는 대차대조표적 효율성은 기계적 능률성이구나. 이것도 같이 이해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73페이지입니다. 민주성입니다. 그 민주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자, 교재 네 번째 줄이죠. 첫째, 국민과의 관계가 있고요. 또 행정 조직 내부에서 민주성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거고 일부 계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해서 하는 행정, 그럴 때 민주성이 확보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행정 조직 내부에서 민주화를 보면 이것은 인간을 존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줄에 Y이론적 인간관에 입각한 인간 관리 방식. 그러니까 Y이론은 뭐예요? X이론하고 대비되는 거죠. X이론은 인간을 좀 나쁘게 보는 것이고 Y이론은 인간을 좀 좋게 보는, 그러니까 자율적인 통제가 가능한 게 Y이론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Y이론적 인간, 맡겨둬라 그러면 자율적으로 해낸다. 이런 방식이 이제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 민주성이라고 하면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절차적 민주성이 있고 실질적 민주성이 있습니다. 절차적 민주성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면 그게 절차적 민주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교육 학제를 개편한다. 그럴 때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동의, 학부모의 동의를 기초로 해서 일을 하면 절차적 민주성이 확보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 민주성은 뭐냐? 실질적 혹은 실체적 민주성은 실제로 해내는 거예요. 국민 복지 실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국민 복지 실현을 위한 행정 수행, 이런 것이 실질적 민주성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형평성도 이야기했고 능률성도 이야기했는데요. 많은 경우에 이 형평성하고 능률성 간에 갈등이 빚어지는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자, 교재 7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민주성을 무시하고 능률성만을 추구하면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결국 비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그래서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에 두 번째 파라그래프입니다. 그렇다면 형평성하고 능률성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견해를 좀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오쿤의 견해를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는 능률성하고 형평성이 상충할 경우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 자, 밑줄 별표 2개 하시죠. 형평성을 지나칠 그 부분부터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까지. 예. 그래서 밑줄 별표 2. 자, 형평성을 지나칠 정도로 희생시키면서까지 능률성을 만약에 추구하는 것은 수단이 목표보다 중시되는, 그죠? 목표 이전환 현상이 초래된다. 그래서 능률성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의 제약 하에서 추구되어야 하며 그것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쿤이라고 하나 학자 겸 또 고위 관료인데 이분은 어떤 그 가설을 제시했는가 하면 양동이 있지 않습니까? 양동이, 그 물 담는 양동이가 구멍이 나면 물이 셀 수 있죠. 그 새는 양동이 가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양동이를 버킷이라고 하면 B-U-C-K-E-T, 새는 leaky, L-E-A-K-Y, leaky bucket, 새는 양동이 가설인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불평등한 완화 정책이 실질적으로 불평등 완화 정책이에요.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정책이 실질적으로는 불평등 해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양동이에 물을 퍼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져다 주는 사이에 그 사이에 물이 구멍을 통해서 물이 샌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갈 때는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양동이에 물을 이렇게 담으려면, 즉, 그 말은 세금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 세금을 거둘 때는, 거두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거두는데 또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그걸 거둬가지고 지출할 때 여러 다른 정도로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실제 사업하고는 관계없이 뭐 업무 추진비 이런 것들로 나가게 된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새는 양동이 가설입니다. 오콘입니다. 그래서 그 주장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이 뭐냐? 그 다음 줄을 봅니다. 그 해결책은 평등 재고로 인한 편익이, 저거 표시하시죠. 평등 재고로 인한 편익 밑줄 별표하시고, 그 다음에 효율 감소로 인한 비용 밑줄 별표하시고, 요 두 개가 일치하는 지점까지는 평등을 제고해 주고요. 거기까지만, 그 이상으로, 그 다음 줄에 그 이상으로 평등을 추구하면 비용이 과도해지기 때문에 효용 떨어진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오크는 리키 버킷 가설을 말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윤리입니다. 교재 75페이지입니다. 행정윤리의 의의에 보겠습니다. 행정윤리란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켜야 되는 행동규범입니다. 그래서 행정윤리 그러면 공무원들이 좀 부정적인 그런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거기에서 거치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 쭉 내려옵니다. 중간 정도에 보면 더 중요한 것은 행정행위는 곧 의사결정이라고 할 때 공무원들이 행하는 모든 의사결정은 크든 작든 모든 국민들에게 윤리적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을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 공무원 부패로 넘어갑니다. 부패라고 하면 뭐냐? 공무원들의 부패는 맨 밑에 줄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공익을 배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부패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유형이 있는데요. 우선 제가 설명드리고 교재 잠깐 보겠습니다. 부패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제도화 정도. 제도화 정도에 따라서 제도화 부패와 우발적인 우발부패로 구분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있을 때는 거래형 부패라고 하고 상대방이 없을 때는 사기형 부패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정리하면 부패가 제도화가 된 정도에 따라서는 제도화 부패냐 우발 부패냐로 나누고요. 상대방이 만약에 있을 때는 거래형 부패가 되겠고 상대방이 없을 때는 공금횡령 같은 게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이 사기형 부패 이렇게 구분됩니다. 자, 76페이지에 봅니다. 또 다른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번에 보면 부패 발생의 수준, 개인 부패냐, 조직 부패냐, 그 다음에 제도화 정도에 따라서 일탈형 부패냐, 제도화 부패냐, 이렇게도 구분을 하고요.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데, 부패의 영향은 백색, 배, 흑색, 거기 표시하고 밑줄 긋습니다. 백색 부패라고 하는 것은 선의의 거짓말이다. 경제 위기가 좀 상황이 심각한데 위정자들이 우리나라 경제는 문제가 없다. 이런 게 이제 국민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선의의 거짓말을 본다면 그런 경우는 백색 부패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정반대되는 것이 바로 흑색 부패입니다. 흑색 부패는 사회 체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흑색 부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흑색 부패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은 모두가 그건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비해서 백색 부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 중간에 있는 건 뭐냐? 사람에 따라서는 그거 처벌해야 돼. 또 사람에 따라서는 그건 괜찮아.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가리켜 회색 부패라고 합니다. 읽어봅니다. 회색 부패는 중간 시대에서 발생하는 부패이고요. 사회 구성원 가운데
일부 집단은 처벌을 원하지만 다른 일부에서는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77페이지에 4번 한국 우리나라 관료 부패 현황을 보면 이전보다는 좀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상황인가 하면 국제 투명성 기구에 따르면 최근의 자료가 2021년도 자료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전체 중에서 32위를 차지했고요. 여기에 2020년도에는 33위였으니까 한 단계는 좀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대만의 경우는 한 25위니까 우리보다 앞서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 부패고요. 어쨌든 33위에서 32위 한 단계 개선된 것은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 같은 것이 정비된 것도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관료들의 부패 현상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개선할 수 있는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윤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교재 78페이지를 봅니다. 그래서 확보 방안을 보면은 현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제도 중에서 우선 공무원 행동 강령을 보겠습니다. 거기 표시하시죠? 공무원 행동 강령입니다. 공무원 행동 강령은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하는데요. 그 구성을 보면은 공무원 행동 강령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이제 좀 더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공직자 윤리법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출제가 되는데 그러나 공무원 행동 강령도 주시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무원 행동 강령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공정한 직무 수행 여기 하나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마지막으로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 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 예를 들면 공정한 직무 수행 이러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퇴직자들을 사적으로 접촉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어떤 퇴직자가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퇴직자를 사적으로 접촉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묻습니다. 그 퇴직자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예요. 그러니까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자, 옛날에 했던 상관이다. 그런 사람을 사적으로 접촉을 할 때는 신고를 해야 된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2년을 동그라미 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 수수금지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렇게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집위를 사적으로 이용하면 그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네 가지 세부 조건이 붙는데요. 첫째가 직무 범위 외입니다. 직무 범위 외. 제가 네 가지를 소개하는데 이 네 가지를 다 모두 위반을 해야 다 조건이 맞아야 위반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가지 다 맞아야 위반 행위가 된다. 그 사실 때문에 제가 이 네 가지를 다 설명드리는 거예요. 1번이 직무 범위 외고요. 두 번째가 사적 이익을 도모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공표 게시가 되고요. 네 번째가 기관 명칭이나 직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다 충족이 될 때 위반 행위가 성립하게 된다는 것. 그것도 지문 출제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봅니다. 78페이지 중간입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그래서 제가 그랬죠. 행동강령. 예,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 주식관계가 나오는데, 세 번째 줄에 공직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뭐 이렇게 백지, 신탁 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거기에 그 파라그래프 6번째 줄입니다. 보유한 주식,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총가액이 1,0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가 됩니다. 1,0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범위고요. 그 범위를 초과할 때는 매각이나 신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총가액이 1,000만원, 그리고 그러니까 하한이 1,000만원, 상한이 5천만원이 되고요. 5천만원이 되고요. 그 안에서 현재는 그 3천만원이 초과되면은 매각을 하거나 해야 됩니다. 자, 3천만원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 하한 1,000만원 이상, 상한 5천만원 이하, 1,000만원, 5천만원도 기억해야 되고 총가액이 3천만원 초과 시 매각이나 신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이내 매각이나 신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맨 밑에 줄 보면 둘째 정부는 공무원 행동 강령을 제정 시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공직자 이제 윤리법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공직자 윤리법은 그 대상이 뭐냐 하면은, 자, 6가지가 있죠. 이해충돌 방지입니다. 이해충돌 방지. 그 앞에 이자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재산 등록, 등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 재산 공개, 공자. 그 다음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주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선물 신고, 선에 동그라미 치시고, 퇴직 공모 공직자 취업 제한의 퇴자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이 등, 공주, 선퇴 요 6가지를 공직자 윤리법에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직자 윤리법에서 재산 공개가 있고 재산 등록이 있거든요. 그 해당되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는 별표 3개 하시고 다 밑줄을 긋게 되겠습니다. 오른쪽 79페이지 위에서 4번째 줄입니다. 자, 셋째, 재산 등록 및 공개제도. 그렇게 되잖아요. 제가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면, 등록이 차원이 좀 낮고요. 공개가 차원이 좀 높습니다. 자, 등록 의무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4급 이상, 그 다음에 군대를 보면은 대령 이상. 그 대령이라는 게 여러분 계급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장군 바로 밑에가 대령입니다. 대령 이상. 그 다음에 경찰로 보면 총경 이상. 그 다음에 서방 쪽으로는 서방정 이상. 요 사람들은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4급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대령 이상, 총경 이상, 서방정 이상.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개 의무자. 아까 제가 공개 의무자는 등록 의무자보다 차원이 높다고 그랬죠? 1급입니다. 1급 이상.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의 가등급 이상.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은 별 3개. 장군 중에서도 이제 별 3개. 중장이죠. 중장. 3스타. 중장 이상. 그 다음에 서방 쪽에는 서방정감 이상. 그리고 경찰은 아까는 총경이었잖아요. 등록은. 요거는 치안감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공개 의무자는 1급 일반직, 그 다음에 고위공무원 가등급 이상, 그 다음에 중장 이상, 그 다음에 서방정감 이상, 치안감 이상. 그래서 좀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별표 3개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이에요. 그런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에 등록 의무자가 좀 다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등록 의무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7급 이상이 되는 거예요. 7급 이상 감사원이나 국세청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 그 다음에 7급 이상 인허가 담당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자 7급 이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세부가 징수 담당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경찰 보세요. 경찰 보면 그 공직자윤리법에서는 등록 의무자가 총경 이상이고 공개 의무자가 치안감 이상이잖아요. 근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는 등록 의무자가 경찰이 경사 이상입니다. 경사 이상. 그 다음 소방은 소방장 이상. 소방장 이상.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잘 구분해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업 제한이 있는데, 취업 제한은 밑에서 8번째 줄입니다. 넷째, 취업 제한 제도를 보면요. 3년, 5년. 자, 보시죠. 퇴직일로부터 3년, 퇴직 전 5년. 거기 별표 3개 밑줄입니다.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인데요. 그러니까 자기 일하던 데하고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던 그런데 취업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될 거는 비위로 면직되는 사람이 있죠. 비위로 면직되는 경우는 좀 엄하게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3년, 5년이 아니고 5년, 5년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일로부터 5년, 그 다음에 퇴직 전 5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위 면직자, 그 5년, 5년은 이거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게 출제가 한 번씩 됩니다. 그래서 비위면직자는 엄하게 5년, 5년인데 이것은 공직자윤리법이 아닌 부패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대학교 안에 학장이 있잖아요. 대학교 학장은 재산 등록은 해야 됩니다. 재산 등록 의무자는 맞는데요. 재산 공개 의무자는 아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대학교 내 학장 있잖아요. 학장은 재산 등록 의무는 있지만 공개 의무는 없다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제 부패에 있어서 그 김영란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줄여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데 제가 불러드리는 이 지문을 한번 들어보시고 이 지문이 맞는지 한번 적어보시죠. 판단해 보시죠. 김영란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정청탁이 아닌 것은 이제 아닌 것을 이제 찾는 그런 지문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자, 요 내용은 김영란법에서 말하는 부정청탁이 해당이 될까요? 해당되지 않을까요?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다는 것도 기억하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액수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 액수를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음식물 3만원, 경조사비가 5만원인데요. 축의금, 조의금. 근데 하완, 조환은 1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선물인 경우에 5만원이고 농수산물, 농수산 가공품은 10만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음식물 같은 경우에 출제될 때 3만원, 5만원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음식물은 5만원 없습니다. 3만원이니까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자기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죠. 자, 부패 방지에 대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행정정보의 공개, 2번 사회적 규제의 강화, 3번 내부 고발자 보호, 4번 행정 절차의 간소화, 부패 방지 대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규제를 강화하게 되면요, 각종 뇌물이 성행하게 되는 것이죠. 부패 방지에 대한 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